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는 2026년도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자료. 이거 정말 파면 팔수록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겉보기엔 그저 딱딱한 행정 문서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디테일이 엄청나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대한 문헌을 바탕으로 5회에서 6회에 걸친 특별 심층 탐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꽤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2부의 2입니다. 오직 솔껍질 깍지벌레 이 녀석 하나에 대해서만 산림청 자료를 기반으로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볼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화학적 방제, 그러니까 나무 주사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 주사를 숲에 있는 모든 나무에 다 놓는 게 아니었죠. 당연하죠. 대상지가 아주 날카롭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인력과 약재를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1차적인 타겟은 속가배기를 한 후에도 여전히 나무들이 너무 밀생된 인분, 즉 빽빽한 곳입니다. 아, 나무가 너무 많은 곳이요? 네. 그리고 피해도가 중 이상으로 이미 경고등이 강하게 켜진 지역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우량 곰솔림 같은 곳들이 집중 방제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장 치명적인 곳이거나 아니면 가장 지켜야 할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입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상지보다 방제 시기를 보고 참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 그러셨죠? 보통 벌레 잡는다고 하면 여름을 생각하잖아요. 막 더울 때 기승을 부리니까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산림청 자료에 명시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 시기는 1월에서 2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겨울이잖아요. 이때 나무 주사를 놓는다는 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요. 그게 바로 이 방제 계획의 아주 핵심적인 전술입니다. 해충의 생물학적 사이클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솔껍질 깍지벌레의 생애 주기 중에서 이 춥고 삭막한 겨울철이 바로 후약충기에 해당합니다. 아무 때나 약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 공격이죠. 이제 진짜 수학이 등장할 차례네요. 네, 여러분 1월에 매서운 추위 속에 방제 작업자가 산비탈을 올라가서 흉고직경 74cm의 거대한 소나무 앞에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굵은 나무죠. 네, 가슴 높이 지름이 74cm입니다. 약재를 얼마나 주입해야 할까요? 자료에 제시된 원액 기준 1.0ml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액 기준이 1.0ml라고 한다면 흉고직경 1cm당 1ml가 들어갑니다. 네, 1대1 비율이죠. 그러니까 직경이 74cm인 이 나무에는 계산상 당연히 총 74ml의 약재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렇죠. 74cm니까 74ml. 그런데 산림청 지침에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멍 하나당 무조건 4ml의 약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무조건 4ml. 자, 그럼 필요한 74ml를 4ml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구멍을 반 개만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멍을 18개만 뚫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18개를 뚫으면 어떻게 되죠? 18 곱하기 4ml니까 즉 72ml가 들어갑니다. 원래 74ml가 필요한데 72ml만 들어가니까 약재가 부족하네요. 맞아요. 약재가 부족하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 더 뚫은 구멍에 74ml에서 72ml를 뺀 나머지 2ml만 넣을까? 2ml만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2ml만 넣어서 딱 74를 맞추는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아까 한 구멍에는 무조건 4ml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예외가 없는 절대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구멍은 결국 19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구멍은 19개가 되는 것이고 전체 주입량은 4ml 곱하기 19니까 76ml가 되는 겁니다. 아하, 계산상으로는 74ml가 필요했지만 규칙을 적용하니까 19개 구멍에 76ml가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현장에서 표준 품샘표를 보고서 74cm 구간에 19개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외워서 19개를 뚫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를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74 나누기 4ml를 하고
이 결과물이 18.5이기 때문에 18개의 구멍이 아니라 19개의 구멍을 뚫는 것이고 한 구멍당 4ml를 넣기 때문에 76ml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계산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고 직경이 74에서 76cm인 경우에 동일하게 19개의 구멍을 뚫는 겁니다. 76도 4로 나누면 딱 19가 떨어지니까요. 아, 그래서 표에 74부터 76까지가 같은 구간으로 묶여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잘못 생각해서 74cm인 경우에 표준품 셈표를 보고 19개를 뚫는 거라 적혀 있으니 19개를 뚫고 거기에 4ml씩 넣어서 전체가 76ml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네요. 네, 표준품 셈표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해서 미리 표를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액 기준이 1.0일 경우에는 계산상의 주입량을 먼저 계산한 후에 구멍수를 확정하고 거기에 4ml씩 들어가서 주입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표를 보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해해야 하는 거군요. 약간 다르긴 해도 표를 암기하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명확한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도 이것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액이 0.6 기준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은 같습니다. 흉고 직경 74cm 소나무예요. 제가 먼저 계산상의 주입량을 구해보겠습니다. 44.4ml입니다. 네, 44.4ml가 나옵니다. 그럼 먼저 품셈표를 보지 말고 방금 봐용 규칙을 적용해보죠. 계산상 주입량 44.4ml를 기준으로 천공수를 구하려면 44.4 나누기 4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1.1이 나옵니다. 구멍이 11.1개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므로 구멍을 11개를 뚫으면 11 곱하기 4에서 44ml가 들어가니까 0.4ml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안 되죠. 더 뚫고 거기에 부족한 0.4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규칙대로 무조건 4ml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구멍수는 12개가 되고 전체 48ml가 본당 주입량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44.4ml가 필요한데 48ml를 넣으면 약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필요량보다 3.6ml나 더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것은 몇 밀리리터가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청이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규칙을 그렇게 정해서 표준 품셈에 넣은 거예요. 아, 현장의 효율성을 위한 세팅이군요. 그렇죠. 수십 명의 작업자가 한겨울 산속에서 44.4ml를 소수점까지 맞춰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라장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멍당 4ml라는 절대 규칙을 둔 겁니다. 계산상으로 이렇게 천공수가 정해지고 주입량이 정해지는 규칙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계산한 이 0.6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약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의 선정약재표를 보면 명확하게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다클로프리드 분산성 액제 20%, 그리고 둘째는 티아메톡산 분산성 액제 15%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0.6ml 기준 약재입니다. 현장 실무자나 깊이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약재가 0.6ml 기준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필수적인 1단계입니다. 이름도 참 길고 어렵네요.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산. 네, 하지만 단순히 이름과 기준량만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재의 작용기작과 코드 번호도 알아야 합니다. 작용기작이요. 네, 이 약들이 벌레의 신경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치사시키는지, 그리고 농약관리법상 분류된 고유 코드 번호가 무엇인지 추가로 숙지해야 완벽한 상재 통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료가 주입량 같은 물리적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화학적 통제의 영역까지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같은 다른 약재들은 0.5ml나 1.0ml 기준표를 따로 따라야 합니다. 아, 약재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기준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이 자료에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아, 화학적 방제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바로 임업적 방제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약제를 주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방제라고 하면 주사 놓고 약 치는 걸 먼저 떠올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침서는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라는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죠. 극양수라고 하잖아요. 빛을 엄청 좋아하죠. 맞습니다. 빛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큽니다. 숲의 밀도가 높아져서 나무들끼리 서로 햇빛을 가리게 되면 소나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수세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벌레가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양분과 수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잎목 간 거리를 4m 내외로 벌려주는 속가배기, 즉 간벌이 필수적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거군요. 약을 투입하기 전에 나무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생리적 체력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화학적 방제가 응급처치라면 임업적 방제는 체질 개선인 셈이죠. 약만 준다고 능사가 아니라 숲 자체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네요. 네. 자료를 보면 피해가 너무 심각한 곳은 어떡하죠? 고사된 소나무가 30% 내외인 곳에 대한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30%나 죽었다면 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그럴 때는 아예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 모두배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벌레 몇 마리를 잡는 선을 넘어서 숲 전체의 기능을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생태계의 세대 교체까지 단행하는 다각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숲을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나무 한 그루 치료하는 걸 넘어서 거대한 유기체의 생사를 결정짓는 과정이군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모든 방제는 제선충병 방제법을 우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을 먼저 막는 게 예외 규칙이죠. 우선순위가 명확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시적인 나무 주사와 거시적인 임업적 방제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대우가 완전히 VIP급이던데요. 스케일이 남달라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해충 방제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나무를 위한 종합병원 진료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종합병원 진료요? 어떻게 진행되길래 그런 비유를 하시나요? 숲을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입체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첫째, 토양 이화학성 개선을 합니다. 토양의 산도를 맞추고 비료를 줘서 흙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죠. 땅부터 치료하는 거네요. 둘째, 생육 환경 개선입니다. 고사지를 쳐내고 심지어 나무 뿌리를 답답하게 덮고 있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깨서 제거해줍니다. 셋째, 수세 회복 처리가 들어갑니다. 와, 흙도 바꿔주고 콘크리트도 깨주고 영양주사의 수술까지. 그야말로 풀코스 맞춤형 테라피네요. 맞습니다. 보존 가치가 큰 숲은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 복잡한 과정들, 강도 감벌, 30m 산물 수집, 정밀한 나무 주사, 그리고 이런 종합 방제까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년 동안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요? 스케줄이 궁금해집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현장의 긴박감과 체계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해가 바뀌면 3월 이내에 실시 설계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계획을 다 끝내야 하는군요. 네, 설계가 끝나면 임업적 방제, 즉 나무를 베고 산모를 수집하는 작업은 가을인 9월에서 11월에 쫙 진행됩니다. 아, 가을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나무 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레가 가장 약해지는 1월과 2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딱딱 맞춰서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늘 2부 다시 2, 솔껍질 깍지벌레 편, 정말 숫자 속에 숨겨진 드라마를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새삼 행정의 디테일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2부 3, 참나무 시드름병을 아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나무 시드름병도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